큰오빠 민수에게는 강남의 빌딩과 아파트 여러 채가 돌아갔고, 둘째 오빠 민철에게는 부산의 대형 상가 건물과 현금 10억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인 소영에게 남겨진 것은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소영은 32살의 대기업 과장으로 능력도 인정받고 있었지만 집안에서만큼은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아들만 편애하던 아버지의 차별은 죽어서까지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은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래도 아버지가 뭔가는 남겨주셨잖아. 여자애가 뭘 그렇게 많이 바라니? 폐공장이라도 팔면 몇 억은 나올 거야. 시집 갈 때 쓰라는 뜻 아닐까? 소영은 분노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왔으니 새삼스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과 궁금증이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소영은 혼자 그 폐공장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유산이 어떤 곳인지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을씨년스러운 공업단지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거나 이전해버린 상태였고 소영의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까지 정말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내가 받은 전부라고? 소영은 한숨을 쉬며 공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지는 제법 넓었지만 위치가 외져서 개발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습니다. 건물은 8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기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건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장 한 구석에서 소영은 아버지의 낡은 책상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몇 장의 서류와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소영에게라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평생 너를 차갑게 대한 것을 용서해다오. 사실 아버지는 너를 가장 사랑했단다. 하지만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남자들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당당해야 했으니까. 이 공장을 너에게 남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겉보기에는 폐허 같지만 이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 너라면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공장 지하에 있는 아버지의 연구실을 찾아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너에게만 알려주고 싶다. 소영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지하에 연구실이 있다고? 그런 곳이 있었나? 공장을 둘러볼 때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보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편지에 동봉된 종이에는 간단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 같았는데 한쪽 벽 뒤편에 숨겨진 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지도를 들고 그 위치로 향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벽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부분과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손으로 두드려 보니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벽을 자세히 살펴보던 소영은 작은 버튼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눌러보니 벽 일부가 옆으로 슬라이딩 되면서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비밀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핸드폰의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고 몇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아버지의 연구실로 보였습니다.
책장에는 지질학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샘플과 분석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질학을 공부하셨었나? 소영은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사업만 하신 줄 알았는데 이런 연구를 하고 계셨다니 말입니다.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은 한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지하 50m 지점에서 희토류 광물 발견, 순도 90% 이상의 고급 광물로 추정, 매장량은 최소 10만 톤 이상으로 예상됨. 소영은 그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희토류 광물?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값비싼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희토류 광물 수요 급증 예상.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수천억 원의 가치. 하지만 성급한 개발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환경 문제와 정부 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를 것으로 예상. 소영은 점점 흥분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이라고? 정말이라면 오빠들이 받은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소영이가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개발할 때다. 소영이라면 욕심에 눈멀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 보물을 활용할 것이다. 그 아이는 다른 가족들과 달라.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 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실의 다른 서랍들을 뒤져보니 더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지질조사 보고서, 광물 분석 결과, 그리고 개발 계획서까지.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인허가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채굴권 신청 방법부터 환경 영향 평가까지 세세한 절차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관련 공무원들의 연락처와 진행 방법까지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셨네. 소영은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막내딸인 자신에게 맡기신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광물 샘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돌덩이들이 케이스에 정리되어 있었는데 라벨에는 희토류 광물 마이너스 순도 9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수천억 원짜리구나. 작은 돌덩이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비쌀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희토류 광물이 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방에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들춰보니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지질조사복을 입고 산에서 작업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소영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주 출장을 다니셨는데 사실은 이런 조사를 하러 다니셨던 것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소영은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의 공장 부지에서 지질 조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진 뒷면에는 1995년 첫 번째 희토류 광물 발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공장을 매입한 것도 여기서 사업을 하신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섬유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실제로는 지하의 보물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 봉투를 발견한 소영은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소영아, 이 두 번째 편지를 읽고 있다면 지하 연구실까지 찾아온 것이겠구나. 역시 내 딸답다. 이제 너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아버지가 왜 이 비밀을 30년간 숨겨왔는지 알겠니?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큰 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오빠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욕심이 많아. 만약 이 비밀을 알았다면 무분별하게 개발하려 했을 것이고, 그러면 환경도 파괴되고 가족도 분열되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다르다. 신중하고 현명하며 무엇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안다. 이 광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조상들께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오빠들과는 처음에는 비밀로 해라. 나중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알려주어도 늦지 않다. 섣부른 공개는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지하 연구실을 나온 소영은 공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폐허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는 보물 창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매장량과 순도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 허가를 받고 환경 친화적인 채굴 방법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전적으로 투신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소영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들은 깜짝 놀라며 만류했지만 소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가족 사업을 도와야 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사업을 이어받는 것이니까요. 오빠들은 소영의 갑작스러운 퇴사 소식을 듣고 걱정했습니다. 소영아, 갑자기 왜 그래? 다니던 회사도 좋았잖아. 폐공장 가지고 뭘 할 생각이야? 그냥 팔아서 다른 사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소영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정리해보고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니까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오빠들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별 가치 없는 공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소영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하던 전문가들도 샘플을 분석한 후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순도의 희토류 광물은 정말 드뭅니다.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가족 소유의 부지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요? 그렇다면 대박이네요. 시장 가치로만 따져도 엄청난 규모일 텐데요. 전문가는 정밀 조사를 위해 현장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영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문 조사팀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50m까지 시추 조사를 한 결과 아버지의 예상이 정확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장량이 최소 15만 톤은 될 것 같습니다. 순도도 평균 92% 이상이고요.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조사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믿기 어려운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대략 8천억 원 정도의 가치로 추정됩니다. 소영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8천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굴해서 판매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정부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통과해야 하고 채굴 시설도 구축해야 하니까요. 최소 2-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2-3년 후에 8천억 원의 주인이 된다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은 소영은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채굴권 신청부터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참고해서 관련 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각종 서류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 동의서, 채굴 계획서 등 수십 가지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공무원들과의 인맥도 유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쌓은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 사장님 따님이시군요. 아버님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저희 지역에 고용 창출도 많이 해주셨고 지역 발전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공무원들의 반응이 우호적이었습니다. 덕분에 허가 절차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토류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영은 이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도 환경을 생각합니다. 최신 친환경 채굴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고 채굴 후에는 반드시 복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다들 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럼 감시위원회를 만드시죠. 환경단체에서 직접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세요. 저희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영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환경단체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채굴로 인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환경보전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채굴한다고 하면 시끄럽고 먼지 많이 날 것 아니야?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하지만 소영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채굴 작업으로 인한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일자리는 직접 고용 200명, 간접 고용 500명 정도입니다. 또한 지역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도로 개선, 학교 지원, 복지시설 건립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매년 수익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혜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자 주민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야 좋지. 우리 마을이 살아나겠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서 걱정이었는데 이제 일자리가 생기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어. 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영은 사업 파트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채굴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업체들을 만나본 결과 한국 희토류 개발이라는 중견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희토류 채굴과 가공에 15년 경력을 가진 전문기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고 김 대표님께서 원료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73 수익 분배는 어떠실까요? 처음에는 55를 제안했던 상대방이 소영의 광산 규모를 확인한 후 조건을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영이 가진 자원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영은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73이라고 해도 자신의 몫만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였으니까요.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소영은 오빠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대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였습니다. 뭐라고? 폐공장에서 희토류 광물이 나온다고? 그것도 수천억 원 규모라고? 오빠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큰형 민수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야?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지? 소영이 너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야? 소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로 남겨주신 거예요. 오빠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소영도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형 민철은 좀 더 냉정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알았으니까 가족끼리 공평하게 나누자. 우리도 아버지 아들들인데 권리가 있지 않아? 그래, 맞아. 가족 재산이니까 똑같이 3등분 해야지. 소영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처음에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 저도 가족이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지분부터 정리하자. 큰형의 고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빠들, 법적으로 이 공장은 저에게 상속된 거예요.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다르지 않아?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그럼 오빠들이 받으신 빌딩이랑 상가도 나눠주실 거예요? 소영의 반박에 오빠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받은 유산을 독차지하면서 소영의 것까지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었으니까요. 결국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소영이 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오빠들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각자 10%씩 총 20%를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80%는 가져야 해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건 저니까요. 오빠들도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10%라고 해도 수백억 원의 가치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의 아내들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큰형수 정미라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시누이 혼자 수천억을 가져간다고요? 남편분들도 너무 착해요. 10%로 만족하시면 어떡해요? 저 같으면 절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형수들의 부추김에 오빠들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10%는 너무 적은 것 같아. 최소한 30%씩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혼자 모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와서 절반 이상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우리끼리 싸워서 뭐해? 결국 소영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공장은 의뢰인 소유가 맞고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당연히 의뢰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계속 요구하면 어떡하죠? 만약 정말 문제가 된다면 소송도 불사해야죠.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99%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소영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법정 다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채굴 허가가 드디어 승인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절차를 거쳐 정부로부터 정식 채굴권을 받은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파트너 회사인 한국히토류개발의 사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빨리 시작합시다. 더 늦기 전에. 소영은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오빠들이 채굴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며 공사를 저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는 불효녀. 가족을 배신한 배은망덕한 년.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오빠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광산 상속 놓고 가족 갈등, 형제자매 간 유산 분쟁 격화. 기사가 나가면서 소영은 졸지에 욕심 많은 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돈에 눈먼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빠들과도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여론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박 회장이었습니다. 소영 씨, 내가 내 아버지와 40년 지기야. 아버지가 왜 너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지 내가 증언해 줄 수 있어. 박 회장의 증언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 아들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욕심이 많다. 만약 광산 이야기를 알면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환경도 망치고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볼 것이다. 하지만 소영이는 다르다. 신중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정말요? 그뿐만 아니야. 소영이가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으니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기회를 주고 싶다고도 하셨어.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아끼셨는지 아니? 박 회장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법정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일 수도 있다. 황당한 주장들이었지만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영은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는 수천억 원의 보물이 사라져가는 악몽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런 소영에게 파트너 회사 사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가 형님들과 협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기업 대 기업으로 말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들께 우리 회사 지분을 일부 드리는 조건으로 협상하는 거죠. 그러면 김 대표님의 지분은 보호하면서도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소영의 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오빠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히토류 개발에서는 오빠들에게 각각 회사 지분 5%씩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사 전체 가치가 1,000억 원 정도니까 5%면 50억 원씩은 되겠네요. 오빠들도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장 현금은 아니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송이나 시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해요. 며칠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빠들은 각각 50억 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고 모든 법적 분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영은 드디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 갈등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갈등이 해결되고 나자 본격적인 채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공장 부지에 들어와 설치되었고 전문 기술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소영은 매일 현장을 방문해서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본 샘플들이 실제로 대량으로 채굴되는 것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첫 달 생산량이 예상보다 30% 많습니다. 광맥이 예측보다 풍부하네요. 현장 책임자의 보고에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조사가 오히려 보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채굴된 히토류 광물들은 즉시 가공 공장으로 보내져 정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순도 95% 이상의 고급 광물로 가공된 제품들은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주물량이 생산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증산을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 보세요. 소영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약속대로 지역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채용했습니다. 200여 명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졌고 운송, 급식, 보안 등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직장이 생길 줄이야. 젊은이들이 서울 안 가고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좋아.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약속했던 지역 발전 기금도 착실히 적립되었습니다. 첫 해에만 30억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도로 정비, 학교 시설 개선, 노인복지관 건립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면서 소영의 개인 자산도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첫 해 순수익만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빠들이 받은 회사 지분의 가치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소영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도 큰 돈을 벌었어. 큰오빠 민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부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소영도 마음의 앙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화목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언론의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갈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이제는 성공한 젊은 기업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수천억 원대 광산 사업 성공,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 환경 친화적 채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소영은 여러 경제 잡지의 표지 인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계속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년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히토류 가격을 대폭 인하한 것입니다. 중국이 자국 광산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덤핑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30% 이상 떨어졌어요. 파트너 회사 사장의 보고를 듣고 소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량을 줄여야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품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우리 광물의 순도가 중국산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소영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품질 히토류 전문 업체로 포지셔닝을 바꾸는 전략이었습니다. 첨단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히토류는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많았습니다. 기술력이 중요한 분야였기 때문에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10년간 연간 1000톤씩 공급하는 조건이에요. 테슬라에서도 배터리용 히토류 공급을 요청했고요. 고객사들이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품질이 보장된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이렇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덤핑으로 경쟁업체들이 도태되면서 소영의 회사는 더욱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2년 차에는 전년도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12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한 것입니다. 소영의 개인 자산은 이제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대단해, 소영아. 이제 우리나라 부자 순위에도 들어가겠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오빠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자신들도 덕분에 큰 돈을 벌었으니까요. 소영은 이제 사업 확장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지역에도 히토류 광산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몇 군데 유망한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지질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파트너 회사에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성공 경험이 있으니 확장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신중했습니다.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현재 사업을 더욱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현재 광산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부터 정확히 파악합시다. 추가 조사 결과 현재 광산만으로도 최소 30년은 채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굳이 서둘러 확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소영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히토류 가공 기술을 발전시켜 더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개발에 매년 100억 원씩 투자합시다. 그리고 해외 유명 대학들과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원료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3년 차에는 드디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초정밀 히토류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순도가 99.9%로 더 높았고 불순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애플에서 아이폰용으로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화웨이에서도 오지 장비용으로 주문하고 싶다고 하고요. 전 세계 IT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회사는 이제 글로벌 히토류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소영은 사회 환원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향에 김소영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질학을 전공했던 것을 기려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시설 확충에도 기여했습니다. 200억 원을 들여 최첨단 종합병원을 건립해 지역 주민들에게 기증했습니다. 이제 서울까지 안 가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고마운 일이야. 주민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환경 보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채굴로 인해 손상된 자연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100억 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 마시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환경단체들도 소영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4년째가 되자 소영의 개인 자산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기업인이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하네요. 무슨 내용인가요? 히토류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소영은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의 히토류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히토류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탐사와 개발이 부족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질 조사를 확대하고 환경 친화적인 채굴 기술을 지원한다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영의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히토류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제 소영은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서
산업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버려진 공장에서 시작된 기적. 30대 여성의 성공 신화. 언론에서는 소영의 스토리를 다양한 각도로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욕심에 눈멀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개발해야 한다. 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5년차가 되던 해 소영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광산 회사인 BHP 빌리톤에서 인수를 제안한 것입니다. 10조 원의 회사를 매각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10조 원이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두신 보물을 외국 회사에 넘겨도 되는 것일까요? 며칠간 깊이 고민한 소영은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매각은 어렵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합작은 어떻습니까? 기술과 자본을 함께 투자해서 해외 진출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외국의 자본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국 소영은 지분의 30%를 BHP 빌리톤에 매각하고 공동으로 해외 사업을 진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각 대금만 3조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소영은 더 큰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히토류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을 초청해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소영의 비전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서 인류 공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년째가 되는 해, 소영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포브즈지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바람이 불어와 상장을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 아셨던 거죠.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묘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소영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뜻에 맞게 겸손하고 올바른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버려진 공장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온 소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지금 더 많은 사람들과 그 성과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전국의 버려진 공업단지들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소영의 지시에 따라 조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곳곳에 방치된 공장들과 산업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숨겨진 자원이 있는 곳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6개월간의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히토류나 기타 유용 광물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강원도 패철광 지역에서 리튬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에서는 망간 광석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하나가 소영의 광산 못지않은 잠재 가치를 가진 곳들이었습니다. 소영은 이 정보들을 독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김소영 히토류 개발 컨소시엄을 만들겠습니다. 소영의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예정입니다. 토지를 제공하는 주민들은 자동으로 지분을 갖게 되고
개발 수익도 공평하게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 자원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강원도 폐철광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은 30년 전 철광석이 고갈되면서 문을 닫았던 곳이었는데 소형의 조사 결과 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십 년간 침체되었던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토지를 제공해 주시면 지분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우선적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주민 설명회에서 소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예상 수익은 연간 3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60%는 개발 비용과 운영비로 사용하고 40%인 120억 원을 주민들과 나누어 가질 예정입니다. 한 가구당 연간 수천만 원의 수익 배당이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정말 부자 마을이 되겠네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강원도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폐철광을 개조해 리튬 채굴 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조사해 주세요. 폐공장이 많이 있는데 혹시 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소영은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로 5개 지역을 선정해서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개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다양한 광물들이 발견되었고 모두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들이었습니다. 소영의 사업 모델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고 각국 정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원 개발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 기업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적인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소영은 7년째에 김소영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원을 출연해 설립한 대규모 공익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버려진 산업시설들을 조사하고 숨겨진 자원을 찾아내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단순히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전과 주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소영 대표님은 우리나라 자원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은 겸손하게 답사를 전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재단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놀라운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의 폐조선소에서는 희귀금속이 발견되었고 충북의 폐시멘트 공장에서는 고품질 석회석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주민 참여형 개발이 진행되었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도시에서 돌아와서 고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 곳곳에서 감사의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8년째가 되는 해 소영은 마침내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실을 정리하던 중 숨겨진 서랍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전국 지질도와 함께 상세한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국 127개 지점에서 유용 광물 발견 가능성 확인. 향후 50년간 한국의 광물 자원 개발 계획. 아버지는 이미 전국을 조사해서 모든 것을 파악해 두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영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 자료를 보고 있다면 내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다는 뜻이겠구나. 아버지가 평생 꿈꿔왔던 것은 우리나라가 자원부국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 내가 이 일을 완성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다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안심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소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얼마나 원대했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완성해 드릴게요. 소영은 아버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원 개발 신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국 127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한국을 명실상부한 자원부국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석유에 맞먹는 광물 자원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자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역사적 전환점. 언론들은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9년째에는 처음으로 해외 진출도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해서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소영의 기술과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폐공장 부지에서 레어메탈을 발견했고 케냐에서는 구리 광산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지역 주민 참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김소영 모델이라고 불리는 개발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째가 되던 해 소영은 마침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분쟁 해결과 빈곤 퇴치에 기여한 공로. 수상 2위였습니다.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영은 이제 43세가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과치고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개인 자산은 10조 원을 넘어섰고 전 세계 27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 가장 뿌듯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50여 개 지역이 소영의 도움으로 새로운 활기를 되찾은 것,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것, 그리고 버려졌던 땅들이 다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은 처음 발견했던 그 폐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현대적인 채굴 시설과 연구소가 들어선 첨단 산업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한쪽에는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기념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회장 기념관이라는 이름의 그곳에는 아버지의 생전 모습과 연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아버지의 철학이 새겨진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나누는 것이다. 소영은 그 글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50년까지 한국의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버려진 공장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는 세계를 바꾸는 큰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들이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소영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